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이고 총 6개의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가부터 보시죠.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자면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을 했다. 즉, 개입이 최소화됐다라는 거죠. 이게 근대법의 근간을 이뤘는데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개입만 해서 최대한 어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법 모델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가 평등하지 않는데 그렇게 최소한만 개입하다가는 갈등이나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것을 대처하는 데는 이게 너무너무 한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제한이 많은 모델인가 봐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자, 의무 규정은 어디에 해당한다?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들이 생겨난 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줬어요.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 법적 규제가 점점 심해질수록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침해당한다는 거죠.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서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자, 근대법의 기본 원리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뭐냐면 법은 어쨌든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평화롭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법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근대법의 기본 원리인데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돼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자, 지금 1문단, 2문단에 걸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법 모델이 나오고 있죠. 법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로 그리고
절차주의적 법 모델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 문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러한 악순환이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악순환. 악순환이라는 것은 계속 안 좋은 순환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자면 마침 기억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정리할 겸 보자면, 자, 법적 규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법적 규제가 많아질수록 자, 그럼 법으로 해결해. 이런 당위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다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시 그러다 보면은 법의 규제가 또 세지고, 법적 규제가 세지면 다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낮아지고,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더 커지고, 그럼 법 규제가 더 커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만 계속 과도하게 규제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점점 훼손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너무너무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어떤 것이 등장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3문단,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자, 직접 어떤 A와 B의 싸움에 야, 네가 뭐 잘못했어. 너가 잘했어.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너네들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갈등 해결해봐. 이런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이유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그 의무화하는 게 바로 어떤 균등한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3문단, 위에 세 가지 법 모델 뭐였죠? 첫 번째, 자유주의적 법 모델.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세 번째, 절차주의적 법 모델. 이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을 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면서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배제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융합돼서 지금도 현재 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게 사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에서는 근대 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법 모델을 주로 얘기를 했죠. 세 가지 법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점 등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나 문단 보도록 할까요? 자,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원래는 재산이라는 거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계약으로 그 권리, 의무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치만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그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보다 더 우선시되는 법률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계약보다 더 우선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문단,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자, 여기서 주택, 상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자, 임대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관계인데 원래는 이게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 지금 빌려주고 빌리는 그 대상이 그게 바로 임차물이라는 거죠. 그게 주택이나 상가이면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은 생활의 근거이고 상가는 생업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존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약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 최단으로 짧게 이 계약을 존속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짧게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어쨌든 간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두고 봤을 때는 빌리는 사람이 약자겠죠. 그 임차인에게는 그래도 법으로 정해놓은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는 거죠.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지금 헷갈리지 않죠?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에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 종료일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서 1월 1일부터 뭐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내가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 갱신 여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임대인이 저 이제 안 빌려줄래요? 라고 했단 말이죠. 종료를 요구했을 때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 종료하는 거 싫어요. 저 갱신권 쓸래요. 한다고 하면은 최단 존속 기간만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약자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럼 마냥 약자에게만 좋은 법률이냐?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은 내 건데 내 물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임대인은 그 갱신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에요. 자, 집을 빌려줬어요. 2년 동안 빌려줬어요. 2년 동안 빌려줬는데 2년 이제 만기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저 이제 계약 종료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인 B는 조금 더 살고 싶어. 이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 그럼 갱신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갱신권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원래 보통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 예로 실거주를 제시를 했어요. 저 갱신권 거부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살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임차인도 갱신권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문단 내용이었습니다. 3문단,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 3문단에서는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인해서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아까 1문단에서 왜 법의 필요성이 나왔느냐. 임대와 임차가 있을 때 그 둘의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 그런 지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그 내용을 보호해주고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이 아니라 계약만으로도 이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임차인이 약자가 아니라는 관계죠. 첫 번째,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구나. 자, 똑같이 A, B가 있고 A가 임대인, B가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이 집, 상가, 혹은 집이나 혹은 상가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권리가 소멸했거나 갱신권을 다 썼을 경우도 있는 거죠. 혹은 임차인의 경제력이 약자가 아닐 만큼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그냥 계약으로도 관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물을 반환할 때,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집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자, 지금 예시가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임대차 종료 후에, 이건 뭐예요? 임차인인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을 때죠? 그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결정하는 것은 계약에 해당한다는 거죠. 법이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예고요. 두 번째,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을 맡겨놓고 이제 다달이 월세든지 아니면 전세를 까는 건데, 자, 그 상한액을 초과한 만큼 보증금을 넉넉하게 냈다는 뜻은 임차인의 경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계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자,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얼마만큼 해야 돼요? 이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계약에 의해서 니네끼리 정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임차인은 약자가 아니므로 동등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문단.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대신 수집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지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 자, 지금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도 수집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거의 전제는 서로 합의했냐는 거죠. 만약에 A와 B가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나는 합의 안 할래. 그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재판 절차를 그제서는 따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에서는 재산,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대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자 벌써 틀렸죠. 의의, 가치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망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한 자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절차주의적 법 모델 다 이런 것들이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방안들이 출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리고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정 과제라는 것은 이제 임대차의 과제일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한 제도는 이제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학자 안 나왔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문제점 안 나왔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 가는 어찌어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그리고 이것의 한계를 다시 보완할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점에서 뭐 어찌 보면은 끼워 맞추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가의 이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억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악순환인데요. 자, 악순환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었죠. 이문단에서는 이제 법적 규제가 과도화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악순환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법적 규제가 높아지면은 사회의 자율적인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법적 규제가 세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억이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네. 의존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법이 더 세지니까. 아니죠. 2번.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자, 근대법의 기본 원리 기억하시나요? 자,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뭐였냐면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이 문단의 내용이 있는데, 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기역에서 말하는 악순환이라는 거는 법적 규제가, 즉 법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 원리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히 고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왜? 법적 해결을 너무 의존하니까. 네, 3번이 맞겠죠. 4번,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5번,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죠. 늘어나서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해서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맞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게 뭐였냐?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죠.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이 개입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게 뻔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평등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한을 두겠죠. 맞습니다. 3번,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만 제안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당연히 보장을 하겠죠. 4번,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이건 법 아닌가요? 이거 법이 개입하는 거죠. 법이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상충되는 의견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당연하죠. 사회국가적 법 모델은 당연히 평등 연대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법의 어떤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절차주의적 법 모델 자체가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그렇다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나의 산문단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것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느냐? 사실 그 이유는 위에 나와 있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을 때이기 때문인데, 자, 이와 부합되는 것을 선지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위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 예와는 관련이 없죠. 그 아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보증금이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경우는 계약이 법률보다 더 우선인시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 법률로 정해지는 거랑 지금 내용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자,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은 더 이상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과 이렇게 맞죠. 임차인이 더 이상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됐거나 소멸돼서 더 이상 지금 그 임차물에 대해서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이 맞다라는 것을 쉽게 캐치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5번.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자, 경제적 조건하고 무관하지 않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가해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적용 문제네요. 보기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자, 그럴 때 갑은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을은 임차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A주택과 B상가는 당연히 임차물이 되겠죠.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으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자,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나의 3문단의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대로 둘이 자유롭게 상의해서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했었죠. 자, 이게 어떻게 선지로 반영이 될지 이따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4문단에 보시면 그 당사자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고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의 전제는 둘이 서로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지 시작됐는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얘는 재판 절차로 가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자, 실거주는 나의 이문단 끝부분에 나왔는데, 실거주가 왜 나왔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맞죠?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들고 증명한다면 갱신권 거부할 수 있다고 이 문단에 나왔습니다. 2번.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자,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의무 규정. 이거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해당하겠죠. 지금 여기 가, 나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맞겠죠. 왜냐하면 을이 왜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냐? 을이 약자니까 이것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이 연대를 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아, 요 내용이네. 왜냐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보증금이 초과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비상가의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자,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적 법 모델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5번 보세요.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아까 맨 마지막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수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사자들 합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 조정 절차를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어휘 문제인데요. 답을 먼저 보자면 1번이 되겠습니다. A의 삼았다와 선지에 있는 그는 신문지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에서의 삼다는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번이 맞고요. 자, B를 보시면 본문에 쓰인 부딪히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게 되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계 부딪히다. 한계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2번에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에 부딪히다는 뭔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아주 세게 마주 닿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의미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C를 보시면 지금 어렵다.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 어렵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3번에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에서의 어렵다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너무 까다롭다. 그쵸?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장에서 쓰인 D 남는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이때 남다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나머지가 있게 되다. 나머지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D 4번을 보시면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이때는 이익이 남다. 즉 내가 들인 것보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이 있다. 라는 뜻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D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보세요. 2는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다 라는 건데 이때 내놓다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 라는 뜻인데 5번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다 라는 것은 물건을 밖으로 꺼내놓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